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파트, 호두까기 증후군의 세 번째 파트를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파트에서 이제 우리 도플러 초음파 검사 그리고 CT 검사에서 어느 정도 호두까기 증후군을 의심하고 진단할 수 있을 것 같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이번 세 번째 파트에서는 실제 환자의 예를 가지고서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재밌다 그럴까? 조금 그런 환자들을 제가 한번 모아왔습니다. 이 사람 40세 여자 환자인데 계속해서 여기 2017년 CT부터 해서 CT 2017, 19년, 21년 세 번 CT 검사를 했어요. 배꼽 주위가 아프다. 그 다음에 오른쪽 옆구리가 아프다. 이런 증상을 가지고 근데 검사할 때마다 특별히 이상한 건 없다 하는 걸 가지고 세 번을 CT를 반복했던 사람인데 제가 보게 됐습니다. 이 CT의 일부, 저는 이제 레프트 리널 베인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 부위를 좀 압축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CT에서 되게 거기에 단서가 있다. 제가 이런 말씀드렸는데 그 단서를 잘 보여주는 그 영상을 좀 만들었는데 2017년에 에올타 SMA 사이에서 레프트 리널 베인 하얀 레프트 리널 베인 블러드 플로우가 IVC의 앞쪽 월을 타고 흘러가는 게 보이죠? 아까 제가 이 앞쪽 월을 타고 흘러가면 상당히 혈류 속도가 빠르다고 제가 그 두 번째 파트에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2019년에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보면 앞쪽으로 흘러가고 어떻게 보면 약간 제팅하는 것처럼 보이고 그런 게 보이시죠? 2021년도 CT에서 여기 잘 보면 이때는 이렇게 아주 진하지는 않지만 여기서 제팅하는 게 의심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 지금 이 세 CT에서 모두 호두까기 증후군은 충분히 의심할 수 있는 그런 예인데 진단이 안 되고 이제 계속 이 사람은 계속 아픈데 별거 없다고 하니까 야, 이 속에 뭐가 있는데 놓치는 거 아닌가 해서 걱정을 많이 하고 이제 그러던 사람인데 와서 초음파를 봤더니 SMA 에올타 사이에서 꽉 눌려 있는 게 잘 보이고 그 다음에 거기 눌리면서 이쪽에 레프트 리널 베인의 블러드 플로우가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심하게 눌리는 게 보이고 그 다음에 그 혈류 속도는 이 정도가 되고 그래서 이건 쉽게 넛크래커 현상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이 사람의 아까 그 증상이 아까 페리움빌리칼 배꼽 주위 그리고 오른쪽 플랭크 페인이 있었다고 얘기했는데 그 원인은 아까 제가 그 콜라테럴들 만들면서 새로 생긴 그 혈관들 때문에 생기는 페인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아마 그런 것 때문에 생기는 이제 페인이라고 생각이 되고 호두까기 증후군입니다. 아마 조금 의문이 생길 텐데 저 초음파에서는 이렇게 꽉 눌리고 거의 혈류가 안 보일 정도로 이렇게 굉장히 심하게 보이는데 CT에서는 왜 그 정도로 안 보이고 이 정도밖에 안 보이냐? 아마 그런 질문이 좀 생기실 거예요. 그 이유는 대부분 우리가 CT 검사할 때 숨을 들이신 상태에서 CT 검사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고 대부분의 병원에서 CT 검사할 때 환자한테 숨 들이쉬고 숨 내쉬고 다시 숨 쑥 들이쉬고 숨 참으세요. 그런 다음에 쭉 검사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숨을 들이쉬면 이 호두까기 현상이 숨을 내쉬고 있을 때보다 훨씬 덜해요. 아마 이제 그런 차이일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저희하고 연결된 그 CT 하는 검사에서는 제가 호두까기 증후군을 의심할 때에는 숨을 내쉰 상태에서 CT 검사를 해갖고 옵니다. 그럼 거의 비슷하게 보여요. 너는 이제 호두까기 증후군이다. 그러니까 너가 아픈 거, 거기 새로 혈관들 생기는 것 때문에 피를 반대쪽으로 넘기려고. 그래서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그래서 이 잠자는 거를 물어봤더니 이게 똑바로 누웠을 때 왼쪽을 아래로 하고 누웠을 때, 이거 오른쪽을 아래로 하고 누웠을 때, 그럼 차이가 많이 나죠. 이 사람도 왼쪽을 아래로 하고 눕는 게 이제 굉장히 이 사람한테 유리한 자세인데 이 사람은 어디로 잠자는 습관이 있냐 했더니 오른쪽으로 자는 습관이 있대요. 그래서 그 습관을 한번 바꿔봐라. 그랬더니 습관 바꾸고서 많이 증상이 호전된 이제 그런 환자입니다. 이 사람 마이크로스코픽 헤마투리아 프로틴유리아가 있는데 이 사람은 소변을 자주 본다는 그런 증상이 있었어요. 밤에도 자다가 소변 때문에 깨고 이건 이제 초음파 처음 보기 시작할 때 저는 이제 처음 볼 때 오른쪽 콩팥부터 먼저 봅니다. 오른쪽 콩팥을 보면은 이 숨 쉬는 데 따라서 오른쪽 콩팥이 움직이는 게 보이는데 보통 사람보다 이 움직임이 굉장히 커요. 실제 봤더니 이 왼쪽
콩팥에서 넘어가는 정맥이 보이고 이 사람은 right renal artery에 의해서 지금 많이 눌리고 있죠, 여기. 그 다음에 거기에서 제팅하는 것도 여기 보이고요. 그래서 타입 2의 넛크래커 현상이 있는 사람이고 혈류 속도는 상당히 빨라요. 190이 넘고. 이 사람이 방광의 증상이 있기 때문에 이 블레더 있는데 이제 블레더에 혹시 또 뭐 다른 거 헤마추리아 원인이 될 만한 거 있지 않나 이제 확인을 하는데 칼라도플러 틀어보면 이 왼쪽 오른쪽이 혈류 양이 다른 경우가 많아요. 이 사람도 방광의 왼쪽에 여기 혈류 신호가 굉장히 좀 많이 보이는데 이쪽에 혈류 신호가 많이 보이는 거는 여기 레프트 리널 베인 쪽으로 넘어가는 블러드 플로우가 힘들기 때문에 이게 콜레테럴로 저 고나달 베인을 타고 밑으로 쭉 돌아가지고서 방광 옆을 타고서 반대쪽으로 돌아가는 그런 콜레테럴 블러드 플로우입니다. 이 사람 스케일링 한 후에 스케일링 할 때 좀 아팠다 그래요. 힘들었다 그래요. 스케일링하고 그 다음날 이런 소변을 봤다 그래요. 그러니까 놀래가지고 이제 왔는데 저는 이 CT를 보면서 이 사람 지금 이 CT를 한 그 타이밍이 아주 얼리 페이즈에 하지 않았기 때문에 레프트 리널 베인이 그렇게 하얗게 보이질 않아요. 약간 조금 하얀 정도로 보이지만 그 흘러가는 모습을 잘 살펴보면 아까 그 CT에서 그 네 가지 패턴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조영제가 그냥 똑같은 속도로 가느냐, 바닥으로 가라앉느냐, 그 다음에 엔티오월 쪽을 타고 올리느냐, 제팅을 하느냐 그 넷 중에 아마 몇 번 돌아가는 거 보시면은 많은 분들이 아마 이게 약간 앞쪽을 타고 흐르는 것 같다. 뭐 그런 느낌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 보고 홀가기 현상이 상당히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의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초음파 검사를 해봤더니 역시 굉장히 심한 홀가기 현상이 있고 여기 뭐 피가 잘 흘러가지 않을 정도로 흘렀다 말았다 할 정도로 굉장히 심한 홀가기 현상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굉장히 심하게 눌려 있고 그 다음에 속도는 이 정도가 되고 마찬가지로 방광의 왼쪽에 굉장히 혈류가 많이 보이고 그래서 이 사람은 스케일링 한 후에 저런 그로스 마취가 있었던 거는 아마도 호두까기 현상이 있었는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이 사람이 아마 상당히 이제 힘이 들면서 복압도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아마 암 눌리는 현상이 굉장히 아마 심하게 좀 강조가 됐고 그래서 생겼던 현상으로 생각을 하고 일단 안심하고 좀 두고 보자 했더니 그 이후에는 그로스 마취를 넣고 더 이상 나지 않았어요. 예, 이 환자는 좀 나이가 많으신 남자분이었는데 스토리는 비슷해요. 이 사람도 스케일링을 한 후에 그로스 마취가 있었다 그래요. 스케일링하면서 꽤 힘들었다 그러고 그래서 초음파 검사를 했는데 역시 여기 보면은 이게 타입 1인지 타입 3인지 잘 모르겠지만 여기 제팅하는 블러드 플로우가 보이고 혈류 속도는 이 정도고 그래서 호두까기 현상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게 호두까기 현상이 있다고 그걸 모두 다 호두까기 증후군이라고 진단을 하지 않도록 꼭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이 사람 그로스 헤마추리아가 있으면 그로스 헤마추리아가 있을 맨들 다른 원인이 있지 않나를 반드시 체크해야 된다. 콩팥 속에 돌이 있는지 뭐 혹시 튜머가 있지 않은지. 이 사람 방광을 들여다봤더니 방광에 여기 이만한 덩어리가 하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 방광암이 있는 환자였어요. 실제로 아마 이 사람 스케일링 한 후에 갑자기 생겼다는 그로스 헤마추리아는 호두까기 현상과 관련이 있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것 때문에 이 호두까기 현상이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그러고서 방광 안 보고 넘어갔으면은 이 사람은 방광암을 놓치는 경우죠. 그래서 우리가 호두까기 진단을 할 때 그 다른 원인이 있는 거 반드시 조심해야 한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이 사람은 루푸스 신증이 있었던 환자인데 뭐 양쪽 콩팥 약간 좀 통통해 보이고 그 다음에 이 파렌키마의 에코가 약간 뭐 높은 듯이 좀 보이죠. 그 다음에 이 아트리얼 도플러는 좀 정상적인 도플러가 보이고 그래서 뭔가 파렌키말 디지즈에 맞는 루푸스 네프라이티스에 맞는 소견인데 이 사람은 이걸로 치료를 이제 충분히 해서 치료는 이제 다 됐다고 생각하는데 단백뇨가 계속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치료하시는 분은 야, 이게 치료가 덜 됐냐, 뭐 이 스테로이드를 더 써야 되냐, 뭐 등등. 그래서 이 치료에 고민이 좀 많이 생깁니다. 이런 사람한테서 반드시 혹시 호두까기 현상이 또 같이 있지 않나를 확인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레프트 리널 베인을 보면은 여기 호두까기 현상 굉장히 심하게 있죠.
타입 2라는 거 알 수 있을 겁니다. 라이트 리널 아트리가 여기서 꽉 누르고 있는, 여기서 누르고 있는 거 보이죠? 속도도 굉장히 빠르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두 가지 병이 다 같이 있는 거죠. 루푸스 네프라이티스가 있고, 그 다음에 넛크래커 현상이 있고, 그래서 이 사람이 루푸스 네프라이티스를 쭉 치료했을 때 쭉 좋아지고 남아있는 부분, 단백뇨. 그 부분은 이 호두까기 현상과 연관된 단백뇨일 거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고, 그 후에 이 사람은 루푸스에 대해서는 치료를 더 이상 하지 않으면서 쭉 관찰하는데, 더 이상 악화되지 않고 남아있는 단백뇨 그 부분은 호두까기 현상과 연관된 단백뇨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런 환자입니다. 젊은 사람인데 마이크로스코픽 헤마투리아와 프로틴 유리아가 있었던 환자고요. 이 사람 뭐 타입 1의 넛크래커가 굉장히 뚜렷하게 보이고 렙트 리널 베인이 굉장히 늘어나 있고, 근데 블러드 플로우는 이렇게 색깔은 그렇게 밝은 색깔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잘 유지돼서 흘러가고 있고, 요 사이에서 밝은 색깔로 제팅을 하고 있는 그런 환자였습니다. 2019년 12월 달에 봤을 때 혈류 속도가 300이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빠른 혈류 속도를 갖고 있는 그런 넛크래커였는데, 이게 환자를 쭉 추적하면서 이제 아까 이제 왼쪽으로 자고 이제 그런 거를 갖고 추적을 하면서 2년 후에 추적 검사를 해봤더니 이 혈류 속도가 아까 300이었던 혈류 속도가 100으로 3분의 1 정도로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느냐? 이 사람은 2년 동안에 계속해서 콜레테럴들이 생기면서 그 콜레테럴 때문에 렙틱 키드니의 이제 압력이 훨씬 더 해소가 되고, 그래서 뒤에서 미는 힘이 약해지니까 혈류 속도도 이렇게 쭉 줄어들고, 이게 넛크래커 현상의 아주 그 내추럴 코스입니다. 자연적으로 가는 코스고, 그래서 이런 호두까기 증후군이 있는 환자들은 대부분 시간이 지나면서 콜레테럴이 많이 발달하고 나면은 그 생겼던 그 증상들도 저절로 호전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 렙트 리널 베인 말고요, 우리 몸속에 또 이 뱃속에 눌릴 만한 다른 혈관들이 한두 군데 더 있어요. 그 이 호두까기 현상이 그런 혈관들 눌리는 현상하고 같이 동반되는 환자들이 간혹 있습니다. 굉장히 젊은 여자고 아주 그 운동을 굉장히 좋아하고 막 고산 등반을 하고 그런 여자입니다. 근데 왼쪽 다리가 자꾸 부어가지고 요즘은 이제 그 좋아하는 산에도 못 가고, 그래서 아주 일상생활이 엉망이 되는 이제 그런 환자였는데, 그래서 찾아왔어요. 여기 보면은 에올타 SMA 사이에서 여기 약간 펄세이션 하는 사이에서 이렇게 눌렸다 풀렸다 눌렸다 풀렸다 하는 게 보이고, 거기 보이면 중간중간에 이렇게 쭉쭉 제팅하는 게 인터미턴트 제팅이 보이고, 혈류 속도는 106, 그렇게 뭐 과히 높진 않지만 이 넛크래커 현상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넛크래커 현상 때문에 뭐 결과는 별로 없는 사람인데, 제일 이 사람이 괴로워하는 거는 왼쪽 다리가 자꾸 붓는다는 거예요. 여기 넛크래커 현상은 이제 여기가 눌리는 현상인데, 우리 몸에 또 혈관이 눌리는 데가 어디 있냐면 이 에올타가 내려가서 양쪽 장골 동맥, 커먼 일리악 아트리를 이렇게 둘로 갈라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른쪽으로 가는 이 일리악 아트리가 왼쪽에서부터 올라오는 장골 정맥, 커먼 일리악 베인을 앞에서 눌러요. 저 뒤쪽에는 척추가 있죠. 그러니까 뒤에는 척추가 받치고 있고, 이 왼쪽에서 오는 장골 동맥이 이 사이를 지나가는데 그 앞쪽으로 오른쪽으로 가는 장골 동맥이 그걸 꽉 누르고 있어요. 여기 이제 이 방향으로 이렇게 본 건데, 여기에 이 뒤쪽에 검게 이렇게 보이는 게 여기 왼쪽에서 오는 커먼 일리악 베인이 이쪽 IVC 쪽으로 이어지는 바로 그 부위입니다. 이 앞에 동그랗게 보이는 게 이 라이트 사이드에 있는 커먼 일리악 아트리예요. 이 뒤에 보이는 게 척추고, 그래서 그 사이에서 이 호흡하는 데 따라서 이 사이가 쭉 꽉 눌렸다가 풀렸다가 꽉 눌렸다가 풀렸다가 하는, 이걸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혈류를 보면은 이 부위, 바로 눌린 바로 다음 부위, 여기 중간중간에 굉장히 밝은 노란색으로 이렇게 뭐 번쩍번쩍한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이건 중간중간에 제팅하듯이 혈류 속도가 빠른 속도의 혈류가 쭉쭉 뿜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왼쪽 다리가 붓는 것은
이거하고 연관됐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현상을 뭐라 그러냐면 사람 이름 메이라는 사람하고 터너라는 사람을 합쳐서 메이 터너 현상 혹은 메이 터너 신드롬 이렇게 얘기하고 혈관 이름으로 얘기하면 일리악 베인 컴프레션 현상 또는 신드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이 증상을 가지고서 찾아봤더니 이게 눌리고 근데 이것도 왼쪽을 아래로 하고 눌렀을 때 눌리는 정도가 훨씬 덜해요. 넛크래커하고 똑같이. 그래서 이 사람은 왼쪽을 아래로 하고 잠자기 시작하면서 이 왼쪽 다리에 붙는 것도 훨씬 좋아져서 그래서 증상이 많이 호전됐던 넛크래커 현상과 호두까기 현상과 메이터너 현상이 함께 있었던 그런 환자입니다. 61세 여자 펠빅 인기널 페인. 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이 두 가지 현상이 다 있는 사람인데 이 위쪽 칼라 도플러는 이 레프트 리널 베인이 지나가는데 넛크래커 현상을 보여주고 있어요. 잘 들여다보시면은 레프트 리널 베인이 그 사이를 지나가는데 여기 약간 쥐팅하는 게 좀 보이고 이 레프트 리널 베인 자체에는 혈류 신호가 잘 안 보여요. 상당히 심하게 눌리는 넛크래커 현상이 있는 거를 이 레프트 리널 베인 속에 혈류 신호가 거의 없는 거를 보면은 자세히 보면요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아래쪽에서는 여기에 이제 메이 터너 현상, 일리악 베인이 눌리는 현상이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왼쪽에서 올라오는 이 혈관 속에는 혈류 신호가 거의 보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심하게 눌려갖고 왼쪽 콤파스에서 넘어가는 정맥, 그 다음에 왼쪽에서 넘어오는 일리악 베인 속에 혈류가 상당히 천천히 지나가는 슬러기시한 블러드 플로우를 보이는 두 가지 현상이 같이 있는 이것 때문에 이제 인기널 페인하고 연관된 그런 환자이죠. 이 사람 그로세마추리아를 가지고 온 사람인데 그리고 밥만 먹고 나면은 여기 명치 끝이 굉장히 아프다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그것 때문에 병원에 이제 여러 가지 외부에서 했던 사진들을 다 갖고 왔는데 뭐 별별 검사 다 했어요. 뭐 내시경, 뭐 방광경, 뭐 CT 등등 굉장히 검사를 많이 해갖고 갖고 왔는데 이 사람 봤더니 넛크래커 현상 굉장히 심한 거는 뭐 명확하게 보이고 타입 1 SMA 에올타 사이에서 눌리는 넛크래커 현상 여기 제팅하는 거 보이고요. 혈류 속도는 이 정도였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진단이 됐는데 이 사람이 밥만 먹고 나면은 굉장히 불편해하는 그런 현상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또 우리 뱃속에서 눌릴 수 있는 혈관 중에 하나가 어디 있냐면 바로 이 SMA 에올타 사이에 랩트 리널 베인 지나가는 바로 그 위쪽에 여기 이제 실리악 트렁크라고 있지 않습니까? 실리악 엑시스라고 실리악 트렁크라고 여기서 나오는 동맥들이 이제 간으로도 가고 스플린도 가고 그다음에 스토막으로도 가고 하는 그 실리악 아트리 혹은 실리악 엑시스가 있는데 이게 이 위쪽 횡격막에서 내려오는 횡격막이 와서 붙는 그 부위에 소위 얘기하는 미디안 아쿠에이트 리가먼트라는 이런 리가먼트가 이 실리악 엑시스를 누르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 이 런지튜디널 얼트라사운드인데 이게 에올타가 쭉 있고 아까 요게 이제 여기서 보이는 게 요게 SMA죠. 요게 그다음에 이 에올타고 요 사이에 끼어 있는 게 랩트 리널 베인이 여기 끼어 있는 거고 그다음에 SMA 바로 위쪽에 여기 이제 실리악 엑시스가 나가는데 잘 보시면 이 실리악 엑시스가 여기 굉장히 가느다랗게 보여요. 그 다음에 칼라 도플러에서 보면은 숨 쉰 데 따라서 거기 실리악 엑시인데 여기에 굉장히 막 노란색, 파란색으로 굉장히 밝은 색깔로 여기 블러드 플로우가 지나가는 게 보입니다. 거기에 블러드 플로우를 재보니까 그게 367cm/s예요. 정상 대개 한 200 이하로 보는데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나가는. 그러니까 이건 이 실리악 아트리가 스토막 쪽으로 넘어가는 피를 보내는 실리악 아트리가 미디안 아쿠에이트 리가먼트고 다이프람 열리는 거기에 있는 그 리가먼트에 의해서 여기가 꽉 눌려가지고 생기는 미디안 아쿠에이트 리가먼트 신드롬 혹은 실리악 아트리 컴프레션 신드롬이라고 하는 여기에 눌리는 현상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 이 사람의 밥 먹고 나면은 굉장히 명치 끝이 불편하다 하는 그런 현상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넛크래커와 같이 왼쪽으로 누웠을 때가 훨씬 눌리는 게 덜해요. 그래서 이 사람도 잠자는 자세를 수정을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나중에 이제 추적 검사를 했는데 그 눌리는 현상이 훨씬 덜해지면서 혈류 속도도 쭉 줄어들고
환자 증상도 많이 좋아지고, 그래서 이 우리 몸속에 눌리는 현상이 넛크래커 말고도 아까 얘기했던 메이터너라든가 혹은 이 실리악 엑시스가 눌리는 그런 현상들이 같이 있기 때문에 환자 증상에 따라서 이런 혈관들이 눌리지 않나도 같이 한번 살펴볼 필요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넛크래커를 진단하는 게 환자한테 얼마나 중요하냐 하는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은 단백뇨가 20년 동안 있었다 그래요. 원인은 계속 모르겠다 그러고, 근데 뭐 호두까기 현상은 뭐 명확하게 있고, 여기 죄팅하는 거 보이고, 혈류속도 이렇게 해서 이제 호두까기 증후군 때문에 생긴 단백뇨니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줬더니 그 사람이 그때 아마 이 호두까기 증상 때문에 그 SBS에서 한번 뉴스에서 한번 인터뷰를 했던 적이 있는데 그 인터뷰에 자기가 좀 응하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 뉴스에 한번 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이 사람 얘기 한번 들어보시죠. 단백질이나 피가 섞여 나오는 단백뇨 혈뇨 증상 있으신 분들 원인을 몰라서 걱정만 하고 있다면 혹시 호두까기 증후군은 아닌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부모님도 되게 뭔지 모르시니까 두려워하시고 심지어 엄마는 나중에 신장 의식을 준비하고 계셨다는 그런 말씀도 하셨어요. 이 호두까기 증후군 때문이라고 진단해 주는 거는 이런 걱정에서 해방시켜 주는 게 되는 거고, 이런 환자의 삶의 질이 굉장히 달라집니다. 이 사람들이 20년 동안 굉장히 정신적인 그 압박감에 있었는데, 뭐 가족들도 마찬가지고, 거기서 이제 해방되는 그런 느낌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 호두까기 증후군의 진단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환자를 다른 원인이 아니고 이것 때문에 그런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안심시켜 주는 겁니다. 대개 단백뇨가 있는 환자는, 오랫동안 있는 환자는 지금 이 환자처럼 거의 심리 상태는 만성 심부전 환자의 심리 상태하고 거의 비슷해요. 오랜 기간 동안 계속 원인 모르는 혈뇨가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은 거의 암 환자의 심리 상태하고 거의 같아요. 어디엔가 암이 있는데 못 찾고 있다는 그런 심리 상태를 가져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진단해 주는 건 그 삶의 질과 굉장히 연관됩니다. 이 사람 계속해서 마이크로스코픽 헤마투리아 프로틴 유리아가 있고, 이 사람도 뭐 검사하면은 사구체 효과율이 높았다 낮았다 뭐 그래서 굉장히 불안해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여기 보면은 이 라이트 리널 아트리가 여기서 뒤에서 꽉 누르는 게 잘 보이죠. 그래서 이게 타입 2의 넛크래커 있는 게 잘 보이고, 혈류속도 이 정도고, 이 사람이 이제 나중에 결과를 얘기해 주면서 했더니 이 사람이 했던 말이 조금 기억에 남아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기는 암이라고 진단을 받았었는데 어느 날 그 진단 받았던 게 오진이고 자기가 암이 아니라고 지금 진단받은 그런 기분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환자한테 이렇게 중요하다 하는 걸 우리가 늘 염두에 둬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뭐 세 파트에 걸쳐서 여러분들하고 제 경험, 그리고 이게 왜 중요하냐, 어떻게 진단할 수 있냐 등등 제 경험을 가능한 한 여러분들과 많이 나누려고 했는데 뭐 못 나눈 게 많죠. 그래서 저는 그 정년하고서 시간이 저한테 좀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뭐 홈페이지 만드는 걸 좀 배워가지고 제가 뭐 홈페이지를 좀 만들어 갖고 그 홈페이지 속에 제가 뭐 그 사이 했던 강의라든가 또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은 그런 얘기들을 여기에 많이 집어넣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뭐 관심 있으신 분은 이 아래에 있는 주소에 한번 들어가서 찾아보시면 뭐 넛크래커에 대한 얘기도 여기 많이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셨던 것 같이 이렇게 좀 환자 증례 중에서 좀 한번 같이 좀 공유했으면 하는 증례가 있는 거는 이 홈페이지에 놓는 것보다는 그 네이버의 블로그에 놓는 게 좋을 것 같아 해서 호두까기 증후군 블로그라는 걸 하나 만들어 갖고 여기에 지금 29번째까지 갔는데 그런 증례들을 여기다가 뭐 슬라이드 한 2장짜리를 가지고 뭐 배경 음악은 호두까기 발레 음악하고 거기 내용은 그 글씨로만 주로 표시하면서 잠깐 그냥 보시기에 편하게 이렇게 좀 만들어 놨습니다. 마지막 환자 하나 더 소개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이 환자는 프로틴유리아하고 레트플랭크펜이 있었는데 자기 인터넷에서 찾아보다 보니까 이 호두까기 증후군이라는 게 이제 눈에 띄어갖고 그걸 열심히 찾아봤대요. 그랬더니 자기가 이제 그걸 다 이해를 했고, 그래서 자기가 이해를 한 그 순간부터 자기는 거기서 왼쪽으로 눕는 게 좋다 그래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뭐 왔는데 이 호두까기 증후군 현상은 굉장히 심하게 있고
여기 지팅하는 거 잘 보이고 혈류 속도 이 정도 보이고 그래서 뭐 진단하는 데는 별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이미 자기가 진단을 해가지고 왼쪽으로 누워자기 시작했대요. 근데 실제 왼쪽으로 눕혀왔더니 뭐 아주 부드럽게 피가 줄줄줄 잘 흘러가고 정상 속도고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진단하고 왼쪽 옆으로 잡으니까 일주일 만에 옆구리 통증이 다 없어졌대요. 자기는 보통 때 이제 그 똑바로 누워자고는 했었는데 자기가 건강 검진을 하면서 단백뇨가 나왔다 안 나왔다 했는데 지금 기억해 보니까 자기가 잠을 잘 잔 날은 단백뇨가 가서 검진하면 단백뇨가 나왔고 똑바로 누워잔 거죠. 계속해서 압력을 걸고 자기가 잠을 못 자고 설친 날은 단백뇨가 안 나왔다 그래요. 잠을 못 잤으니까 똑바로 누워서 보낸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환자들한테는 대부분의 환자가 물론 이제 자세를 바꿔가면서 확인을 하지만 많은 환자가 왼쪽으로 누워 자는 게 훨씬 유리하고 그래서 왼쪽으로 누워 자면서 앞에다 길다란 벽에 같은 거 하나 놓고 반쯤 엎드린 듯이 벽에를 끌어안고 자면 제일 좋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하여튼 똑바로 누워 자는 건 좀 피해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낮에 꼭 피해야 할 것은 요즘 이제 허리에 좋으라고 컴퓨터 앞에 앉아갖고 허리 딱 펴고 부동 자세로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컴퓨터 앞에 앉아서 손만 움직이는 이 자세 제일 안 좋은 자세입니다. 그거 왜 그러냐면 계속 일정한 압력을 왼쪽 콩팥에 걸어주는 거예요. 자꾸 뭐 상체도 움직이고 뭐 해야지 이 눌렸던 게 풀리고 하지 계속 일정한 압력을 걸어주는 게 안 좋다. 밤에는 똑바로 죽은 듯이 누워자는 거고 낮에는 아주 똑바로 부동 자세로 무슨 뭐 경비 서듯이 똑바로 부동 자세로 있는 게 제일 안 좋은 자세다 하는 걸 이제 환자한테 알려주면 환자는 대부분 진단되면서 안심을 하고 그런 생활 습관 가지고서 하면은 설사 앞으로도 계속 검진해서 혈뇨 단백뇨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걱정을 덜 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물론 굉장히 심각한 사람도 있어요. 소변 볼 때마다 시뻘겋게 피가 나오고 빈혈이 되고 수혈을 해야 되고 그런 환자는 수술합니다. 콩팥 띄어서 딴 데 옮겨 놓든지 아니면 뭐 혈관을 닳게 되든지 아니면 뭐 혈관 속에 눌리지 않게 스텐트를 대든지 뭐 이런 시술들을 하지만 호두까기 증후군으로 진단된 대부분의 환자 대부분 아마 제일 많은 경우가 검진에서 혈뇨 단백뇨 또는 뭐 옆구리 아프다 이런 환자 그런 환자들은 그런 뭐 적극적인 치료 그 수술 방법을 생각할 건 아니고 이 원리를 잘 이해하고 환자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가 좋고 뭐가 나쁜지를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면서 걱정 안 하고 일정 간격을 두고 혹시 놓치는 다른 이유가 있지 않는지 그거를 계속 추적하고 그러면은 대부분의 경우에 이 환자들의 치료는 그걸로 충분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진단해 줌으로써 이 사람의 삶의 질이 심리 상태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얼마나 흔하고 이게 환자한테 얼마나 중요한데 우리는 얼마나 좀 무관심했나 얼마나 모르고 있나 이제 그런 얘기를 세 파트에 나눠서 했고요. 혹시 이제 일선에서 환자 보시면서 이런 환자들 보시게 되면은 한번 관심을 가지시고 대부분 초음파 다 가지고 계시니까요. 요즘 초음파에 뭐 도플러 기능 다 있으니까요. 한번 자세히 좀 한번 한번 트라이를 한번 해보십시오. 진단하려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 몇 가지 염두에 두면서 아마 하다 보면 경험이 좀 쌓이면은 이거 굉장히 재밌고 충분히 진단할 수 있구나. 그게 실제 환자한테 굉장히 도움이 되는구나 하고 느끼시게 될 겁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